안녕하세요. GS건설 건축주택 설계팀 이용구 팀장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기가 꿈꾸는 주거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삶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주거 플랫폼은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희도 그것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새롭게 익숙해져야 하는 삶이 있고 그것에 대응해 줘야 되는 디자인을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는 자인은 고객들을 위해 이런 시대의 모습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8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2가지입니다. 최근에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집안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꼭지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AI나 IoT 이런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삶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2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총 8개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의 비밀 정원. 최근에 집안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깥 공간에 대한 로망들이 생겼을 텐데요. 그 핵심이 테라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번째는 리조트 같은 정원입니다. 요즘에는 여행도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정원, 그 조경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째는 조망입니다. 단지가 모든 집들이 좋은 조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조망을 갖게 되는 땅들은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4번째는 주방입니다. 특히 그 주방 공간 중에 식당 공간입니다. 최근에 이 공간에 대한 변화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5번째는 최근에 집에 오래 머무르시다 보니까 집 안에 있는 공간을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아이템으로 조명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머무르기에 편한 빛, 그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는 IoT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어떻게 고객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 2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2가지 아이템은 공기 그리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주차와 관련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2가지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파트라는 것이 단독주택과 다른 게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인데 요즘 시대는 조금 불편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여 사는 것들이 갖는 가치들,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제공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최근에 변화의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라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유로운 테라스, 자기가 만드니까 자유로운 테라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단독주택에 사시다 보면 그런 테라스 공간이, 앞마당 같은 공간이 하나의 로망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요? 기존에 보시면 테라스라는 자기 정원과 같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공간들이 그 분양 시점에도 많은 좋아하는 선호하는 아이템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층 주택에 있는 이런 타운하우스들은 외부 공간에 조경 공간도 테라스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이런 아름다운 공간들을 연출합니다. 한번 사진으로 어떤 사람들이 연출됐는지 한번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뜨거운 여름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작은 물놀이 공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라스에서 바베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네요. 어떤 인스타그램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집에서 바베큐, 즉 이렇게 숯불을 굽고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은 그런 냄새가 나는 주말이면 뭐 여보 우리도 고기 구울까 하면서 즐거운 생활이 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가 오히려 삶에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 그런 바베큐 장비도 눈에 또 보이고 화해 공간도 있어서 아름다운 꽃을 키우는 그런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석양이 보이는 흔들 의자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런 다양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이 테라스입니다. 자, 그럼 이런 테라스를 저층주택 혹은 단독주택만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자이는 이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몇 가지 솔루션을 좀 만들어 봤어요. 아파트라는 것은 대부분 고층 주택입니다. 이 고층 주거 공간에 이런 테라스 공간을 넣을 수는 없을까 많은 고민을 했죠. 한 3가지 정도 저희의 챌린지, 도전을 한번 선보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포켓 테라스라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층고 그 단위 세대가 적층을 하다 보니까 일단 3세대를 기준으로 3개의 테라스를 만듭니다. 테라스 공간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접점 지역에 있는데 외부 공간과 활동이 연계되는 시설과 연계돼야 돼요. 예를 들면 거실, 그 다음에 식당 공간들이 그런 공간일 거예요.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거나 식당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테라스로서 유용한데 이런 고층 주택의 기준층에도 이렇게 3계층에 각에 테라스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테라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죠. 이 테라스는 한 2계층 높이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열려있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정도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천장이 막혀 있는 모습인데 이 천장도 2계층 정도 뚫려 있으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를 만드는 방법은 로프트 테라스입니다. 즉 다락방, 최상층에 있는 세대는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락 공간에서 연결되는 외부 공간, 즉 옥상 테라스를 만들 수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테라스들은 앞쪽뿐만 아니라 하늘도 열려있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쉴 수 있는 공간,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연출, 화해 공간, 바베큐 공간들이 연출되고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지죠. 이런 공간은 다락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내부 공간의 풍성함이 더 많이 되는데요. 그 소설이나 동화책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다 보면 이런 다락 공간에 대한 로망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아이들과의 놀이 아니면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 다락과 연계되죠. 즉 최상층의 세대는 이 다락, 그 다음에 다락 앞에 있는 이 테라스 공간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뒷받침해주는 공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복층형 주거에도 테라스를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사파 같은 경우를 보면 2계층이고요. 그 2계층 옆에 거실 쪽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면에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기존의 천편일적인 인면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들어가는 인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평면을 한번 볼게요. 복층형 주택인데 1층에는 거실과 식당, 주방 공간이 있는 공용 공간이 있고요. 위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자녀방 2개와 안방 하나가 있는 84 타입의 평면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라스는 거실과 연계됐을 때 그 쓰임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연계된 테라스 공간이 있죠. 그리고 이 평면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녀가 어린 자녀를 둔 경우는 어린 자녀가 좀 뛰었을 때 밑에 층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면 같은 경우는 자녀 방에서 뛰었을 때 그 밑에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 공간이기, 우리의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자녀 방에서 뛰는 것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죠. 이 평면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실이 위에 있고 자녀방이 밑에 있고 침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실에서 뛰어놀았을 때 그 소음이 우리 집에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요소가 되는 평면이 되기도 하죠. 이런 테라스를 구현했을 때 거실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이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접점이 이 테라스의 가능성에 주목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공동주택에 많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유로운 정원입니다. 정원. 최근에 집에만 있고 외부에 여행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내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지 안의 조경을 새롭게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들은 이렇게 조경이 좋은지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단지는 조경이 좀 아쉬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이의 조경의 컨셉은 숲에 기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것들은 사람의 이런 사진만 보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나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경험을 진짜 한다고 그러네요. 사진 제가 몇 장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심박수가 안정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외부의 하늘을 가득 담아내는 이런 조경 공간도 있고요. 이런 팽나무 숲이 가득한 숲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심박수가 조금은 잦아드셨나요? 그 자이의 조경 컨셉은 중에 핵심은 엘리시안 가든입니다. 엘리시안 가든은 그 제주도의 원시림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팽나무 숲, 팽나무는 수영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무이기도 하고 낙엽이 진 겨울철에도 그 수영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원시림 자체를 구현하기에 굉장히 좋고 숲으로서 그런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이는 항상 모든 단지에 엘리시안 가든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경 테마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놀이터라는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햇볕이 굉장히 뜨겁고 하지만 아이들은 보채고 그곳에 놀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숲속 놀이터의 컨셉으로 자이 펀 그라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나무 숲 속에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무 그늘도 지고 부모님들은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도 보고 조경 공간은 이렇게 다양한 공간으로 서로 연계돼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엔 여행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단지를 산책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런 자연스러운 숲의 경관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싶은 게 자이 조경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자유로운 조망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가 그리고 모든 세대가 좋은 조망을 갖기엔 어려워요. 저층 주거도 있고 그 도심지에 있어서 외부의 조망에 한계가 있는 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망이 좋은 땅이 만약에 저희 사업지로 선택됐다면 그 조망을 살리는 그러한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개발 재건축도 좋은 조망을 갖고 있는 땅들이 가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면은 아니더라도 어떤 한 면에 대해서는 한강이 보인다든지 어떤 산이 보인다든지 이런 좋은 조망 관점을 갖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들은 그 조망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 송도의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밌는 게 서해바다라는 좋은 조망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해바다의 바로 면에 있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열려있는 영구 조망 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바다변의 면한 부분에 저층에 테라스가 있는 저층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7개 동은 외곽으로 쌓아서 거의 모든 세대가 서해안을 영구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컨셉을 이 단지에 실현했습니다. 즉 조망이 핵심이 되는 단지는 그 조망 자체가 가장 중요한 컨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컨셉은 지속적으로 전체 프로젝트에 녹아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지 배치도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단위 세대도 그 조망에 포인트를 주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LDK, 즉 거실, 그 다음에 식당, 주방 이렇게 단위 세대 안에 공용부라고 불리는 이 세 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넓은 공간감을 주고요. 이 공간을 바다가 보이는 삼면이 노출되는 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삼면이 보이는 270도의 파노라마 뷰가 연출되죠. 즉, 그 땅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단위 세대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연출될 수 있는 공간감은 저도 올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전체적인 조망 관점에서의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저층 주거가 전면부에 있고요. 나머지 7개 동이 영구 조망이 되는 서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관 포인트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조망이 극대화될 수 있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관점은 그 단위 세대 안에서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조망의 관점이랑 조금 섞여 있기도 해요. 단위 세대 안에 주방의 공간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요리보다 조리, 즉 반조리 식품을 사서 많이 이렇게 해 먹어요. 저도 많이 해 먹어 봤는데 그 식당에서 먹었던, 그 브랜드에서 먹었던 그 맛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아빠처럼 행세하곤 했는데, 최근엔 그렇게 간편 조리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단하게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방의 역할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관점은 중요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식당 공간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녀들 학교 끝나고 오면 한번 행태를 보세요. 그 자기 방에 가방을 갖다 놓고 쪼르륵 나와서 냉장고 문 열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요. 다시 갔다가 공부한다고 그랬다가 좀 쪼르륵 와서 냉장고 문 열고 식탁에 앉았다가, 결국은 아이들의 가장 많이 기거하는 공간은 뭐 자기 방 말고는 식탁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몇 시간 정도를 빼고는 그 오픈되어 있는 식탁 공간에서 노트북을 한다든지 아이들의 숙제를 봐준다든지 외부에 손님이 와도 거기서 주로 대화를 나누죠. 즉 식당 공간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예전에는 외부 공간에 그 디귿자나 뭐 이런 주방이 있었고요. 그 앞에 식당 공간이 있고 거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식당 공간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그래서 주방이 양쪽 옆에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출됩니다. 이런 공간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외부의 채광, 물론 대부분 북쪽이긴 하지만 채광도 직접 받을 수 있고요. 그쪽에 어떤 멋있는 산이 있다면 그 산 전망도 집안의 차경으로 끌어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공간은 더 이상 그냥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주방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작은 아이템으로 5번째 이야기인데요. 조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인테리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하게 되면 고객 여러분들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명이에요.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집안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직부등과 간접등의 차이예요. 직부등이란 건 뭐냐면 천장에 달려 있어서 바로 밑으로 빛을 내리는 거죠. 뭐 두께에 따라서 엣지등이나 아니면은 그 직화등 뭐 이렇게 타입이 나뉘기로 하는데 어쨌든 직부등이 있고요. 이런 등의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밑을 이렇게 조사하기 때문에 빛의 효율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바닥이 전반적으로 밝아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뭐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등이에요. 그래서 애들 공부방이나 이런 데는 좋죠. 하지만 간접등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간접등은 뭐냐면 우물천장을 파고 옆에 뭐 등을 매립해서 빛 반사로 전체적인 조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보통 인터넷 찾아보면 건축화 조명이라고 많이 불려요. 건축화 조명은 어떤 거냐면 이것 자체가, 빛이 자체가 건축의 일부분으로 매립되거나 스며들어서 더 이상 그 등 자체의 디자인을 논하기보다는 이 공간에 빛을 제공하는 형태로 빛이 디자인되는 걸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들의 특징은 반대로 벽이나 천장을 비춰요. 그렇게 해서 공간 전체의 밝음, 그 다음에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래서 직부등과 좀 다른 형식으로 간접등들이 최근에 계획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최근 프로젝트들은 이런 간접등을, 건축화 조명을 많이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속초 디어션자이에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대한 모델하우스 사진인데, 이렇게 간접등을 표현하면 직부등 없이도 전체 밝기나 조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등들은 조도, 그러니까 디밍도 조금 조절이 돼서요. 어떤 단계별로 약간 밝고 덜 밝고 많이 밝고 이런 단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의 상태, 외부의 뭐 석양이 질 무렵이든지 이런 것들에 맞게 조명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공간을 인테리어적으로 꾸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명도 최근에 오래 기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복잡하죠. 저희 자이 AI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전체 플랫폼에 대해서 런칭했고, 디지털 트윈, 스페이스 앱, 빅데이터, AI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 통합한
주거 전반에 대한 플랫폼을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시간도 또 난이도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AI 플랫폼이든 IoT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접근되는지 그것들을 차라리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유로운 공기입니다. 저희는 그 업계 최초로 시스크라인이라는, 즉 기존에 열 교환을 하고 외부 공기를 오게 하는 전열 교환기라는 게 기존의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다 실내에 방마다 최근에 이제 하나씩 공기청정기를 두고 있는데, 이 두 개를 결합한 토탈 에어 솔루션을 제안한 겁니다. 건설사 최초로 제안을 했고, 전자제품 회사도 아직까지 그 제품을 만들지 않았을 시기에 저희가 최초로 제안을 했죠. 간단한 도식을 보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외부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전열 교환기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방마다 아니면 공간마다 그 센서와 시스크라인을 달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센서에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VOC 이런 공기와 관련한 것들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서 그게 안 좋아졌을 때 자동적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가 예전에 모자란다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전열교환기가 돌아서 신선한 공기가 내부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미세먼지가 방마다 나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방 안에 있는 시스크라인이 돌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세먼지를 없애게 되죠.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 공기청정기는 바닥에 놔야 돼서 약간 거추장스러운 게 있는데 천장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IoT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는 미래주택은. 왜냐하면 어떤 그 연구자가 그런 것들 연구했더라고요.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막상 편한 시대라고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천 가지를 하루 종일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물론 핸드폰으로 뭐 키고 끄고부터 시작한 개수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의 결정을 요하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선택권을 주어져서 되게 편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디지털 스트레스죠. 즉 이것도 보시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먼지가 얼마나 나빠져서 맑은 공기가 필요한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그 공기의 맑기와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정도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얘는 이제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겠죠.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와 초등학교 아이 둘을, 남자아이를 아들로 두고 있는데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침에 깨우러 문을 열면 약간 애기 냄새가 나서 기분 좋게 뽀뽀해주고 이렇게 깨워요. 근데 이 중3 첫째 아들의 방문을 딱 열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그 약간 좀 쾌쾌한 냄새가 나고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그래서 야,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산소가 없어요. 그럼 바로 이제 창문을 열고 이렇게 깨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 옆에 내가 하루 종일 자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산소가 모자라면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oT나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내 삶에 그냥 찾아들어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래서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곧 그거는 일상이 돼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게 미래주거나 이런 최첨단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IoT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또 쉬운 거 설명드려 볼게요. 7번째로 자이 모빌리티, 즉 주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IoT 기술들이 어떤 편의성을 주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단지 지하 3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 다음에 101동에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하 1, 2, 3층에 제가 주차하는 공간은 내 동 바로 앞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차로 이제 단지 안에 들어왔을 때 지하 1, 2층은 차가 꽉 차고 지하 3층만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지하 1층에 일단 101동 앞에 주차를 한번 확인하겠죠. 다시 램프로 가서 지하 2층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지하 3층에 주차가 비어있는 곳에 마지막에 주차를 할 겁니다. 이렇게 지하 3층이
방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수고로움을 좀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건 일상이 돼서 제가 불편함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일상의 무서움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 그림 하단에 있는 걸 보시면 주차 공간에 어떤 차가 주차됐을 때 그 주차의 차 번호 정도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정보만 있다면 저희는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면의 주차 구역에 각각의 주차가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3가지 장면을 한번 다시 아까처럼 반복해 볼게요. 단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내 문자가 오네요. 제가 평소에 주차를 자주 하는, 선호하는 구역에 대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다면 지하 2층에 제가 선호하는 자리가 비었네요. 그러면 지하 1층을 갈 필요는 없고 막바로 램프를 통해서 지하 2층에 빈자리를 찾아가면 되죠. 지하 3층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편리하게 저희가 선호하는 주차 구역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주차하고 내리면 그 주차 구역에 제가 다시 주차했다고 차 번호 인식한 정보가 하나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제 스마트폰에 넣어주고 제 집에 있는 월패드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넣어줄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주차를 어디 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하지만, 제가 주차를 어디 했는지 모르는 와이프도 제가 주차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1, 2, 3층 중에 바로 목적층에 와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장면이 연출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제가 걸어서 집까지 가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제 정보가 그 동출 입구에 있는 정보로 전달이 돼서 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까지 걸어가는 사이에 엘리베이터는 내려와 있고요. 제가 타면, 제가 만약에 6층에 산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저희는 집 안까지 편하게 오게 되겠죠. 초반에는 굉장히 특별함의 경험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두세 번 반복되면 일상이 되겠죠. 앞에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을 하는 것도 일상이 되겠고, 이렇게 좀 편리한 생활도 하는 것도 일상이 될 거예요. 이런 일상들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이러한 기술들을 좀 더 개발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해볼게요. 마지막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유로운 문화생활입니다. 아파트에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어색한 요소도 있지만 분명히 같이 산다는 건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여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이안 센터라는 커뮤니티 센터를 자이에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넣어주는 그런 것들을 업계 최초로 저희가 런칭을 했었고, 지금 그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최근의 경향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 즉 피트니스 센터나 문화 강좌가 열려 있는 다목적실, 그 다음에 조식 서비스가 가능한 카페, 이런 하드웨어적인 공간이 중요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조식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단지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공간,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단순하게 이런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완성돼야 조식 서비스 또는 삼식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피트니스 센터도 최근에 1:1 PT나 그 필라테스 아니면 다양한 운동 공간들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에 맞게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연출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그러한 많은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클래스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아쉽게도 오늘은 말씀 못 드리지만 다양한 전문 그룹과 MOU를 맺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화시설,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고 이것들이 서비스 중심으로 간다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단지들이 곧 나올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 8가지였고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아이템들이 사실은 고객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준비할 주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이 브랜드가 준비할 것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조금의 게을름 없이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특별함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도 함께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